네, 이제 프로볼 문제는요, 이제 73페이지 이제 하단에 있는 5번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수년제 가치법에 따라서 다음 투자안에 이제 NPV, 수년제 가치를 구하고 이 투자안에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수년제 가치법도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수년제 가치법은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면제 가치가 플러스, 즉 0보다 크면 이제 투자를 하고 0보다 작으면, 즉 마이너스면 투자를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 투자안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면제 가치를 구해보고 이것이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요거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안의 이제 자료 중에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투자안은 이제 투자 대상 부동산의 현재 시장 가치가 20억 원이에요. 즉 현재 20억 원을 주면 이제 당장 이걸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총 투자액 20억 원 중에 은행 대출 예정액이 14억 원이고요. 예, 연금리 10%, 그리고 2년간 이자만 상환하다가 2년 후에 부동산 처분 시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그런 조건으로 이제 은행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14억 원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투자 대상 부동산의 예정 보유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당시 시세로 처분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보유 기간 2년 동안의 예상 순영업 소득이 NOI가 1년 차에는 2억 원, 2년 차에는 2억 4천만 원, 그리고 1년 차보다 2년 차가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이제 가정을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2년 후에 시점에 예상 시장 가치는 2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20억 원에 사서 2년 후에 한 24억 원에 한 팔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도 시점에 예상 매도 경비는 뭐 한 2억 원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영업소득세는 순영업소득의 10%, 그리고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를 뜻하죠. 순매도액의 10%로 한다.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연 12%로 한다. 그리고 수년가 계산 시 세후 현금 흐름 및 세후 지분 복귀액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1.12분의 1은 뭐 0.89이고 이런 거는 그냥 계산할 때 뭐 일일이 계산하실 필요 없이 그냥 요거를 써서 대입해서 이제 계산하면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에 뭐 위에 1, 2, 3, 4번 본 내용은 그냥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그냥 1년 동안 순이업소득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어떤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 이런 것들을 앞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은 1년치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보유기간이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2년, 이 경우처럼 2년 동안 보유한다라고 하면 2년 동안 매년 수익이 얼마씩 발생을 하고 또 그리고 2년 후에 이걸 팔았을 때 자본이득이 얼마 발생하고 즉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인컴 게인과 캐피털 게인을 모두 이제 고려해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복잡하고 정밀한 방법론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아까는 그냥 1년치의 수익을 기준으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니까 뭐 시간 가치 뭐 이런 것들 고려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거는 지금 1년 후, 2년 후 뭐 이렇게 미래 수익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가치를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할인이라고 하는 게 그거죠. 미래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바꿔줘야 이제 그거에 따라서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MPB법은 이런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의 아주 대표적인 그 방법이고요. 뭐,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식도 사실 배웠어요. 74페이지 보시면 MPV는 뭐, 마이너스 EQ 더하기 뭐, 이렇게 시그마 뭐 해서 이렇게 뭐, 복잡한 식의 이제 공식이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공식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투자는 1년, 2년, 총 2년을 보유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0억짜리 부동산을 삽니다. 20억짜리 부동산을 사게 되는 거죠. 네, 20억짜리 부동산을 현재 샀을 때, 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NPV,
수면제 가치를 계산을 해서 이걸 투자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 이걸 현재 에쿼티, 그래서 EQ라고 표현되는 것이 에쿼티죠. 이게 자기 자본이죠. 이 NPV를 계산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이 자기 자본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총 부동산의 가격은 20억 원이지만 14억 원은 대출이고요. 6억 원이 자기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NPV, 즉 순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지분 투자자 호주머니에서 얼마 나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분 투자자 호주머니에서. 총 이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지분 투자자 호주머니에서 얼마 나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10억이 아니라 6억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 비용은 아까 수년제 가치라는 뭐라고 그랬죠?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나가는 지출 비용을 뺀 것이 수년제 가치잖아요.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근데 이때 나가는 지출 비용이 20억이 아니라 6억이라는 거죠. 에쿼티, 즉 자기 자본 투자에만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지. 은행 대출은 은행에서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NPV를 계산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에쿼티를 빼줘야 됩니다. 즉 6억 원. 내 호주머니에서는 6억 원이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1년 차 말에 우리가 배운 세후 현금으로 들어오고요. 애프터 텍스 캐시플로우 1년 차. 그래서 1년 차 말에 애프터 텍스 캐시플로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2년 차 말에 또 애프터 텍스 캐시플로우가 들어오죠. 2년 차 세후 현금으로 들어오고 마지막에 2년 차 끝났을 때 이걸 팔아서 뭐가 생기죠? 세후 지분 복귀, 애프터 텍스 에쿼티 이거죠. 세후 지분 복귀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즉, 이 얘기는 이 투자를 통해서 2년 보유하다가 팔 건데 이 투자를 통해서 2년 보유하다 팔 때 들어오는 수익과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비용을 비교를 해서 NPV가 플러스라는 뜻은 들어오는 수익이 더 크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뜻은 들어오는 수익보다 나가는 지출 비용이 더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1년 차 말에 들어오는 임대료 뭐 계산해서 1년 차 말에 들어오는 세후 현금 흐름이 있고 그다음에 2년 차 말에 들어오는 세후 현금 흐름이 있고 마지막에 2년 차 말에 이걸 팔아서 발생하는 뭐 세후 지분 복귀 이 세 가지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 수익과 이 나가는 자본 지분 투자액 6억 원을 비교를 해서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걸 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뭐 아까 산식도 뭐 시그마 나오고 막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게 이제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이기 때문에 이걸 현재 시점의 가치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쵸? 현재 시점의 가치로 바꿔준다. 그럼 어떻게 바꿨었죠? 우리가 애프터 텍스 캐시플로우 1년 차라고 하면 이거 1년만큼 할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1 플러스 R, 네, 1 플러스 R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1년 차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할인해 줄 수가 있고 또 2년 차 세후 현금 흐름은 이번에는 1 플러스 R에 제곱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할인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2년차 말에 발생하는 세후 지분 복귀액은 또 이것도 1 플러스 R에 이제 2년 뒤에 미래니까 1 플러스 R 제곱분의 1을 곱해주면 또 이게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할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공식으로 외울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수년제 가치라는 것은 들어오는 수익과 나가는 비용을 비교를 한다. 그래서 들어오는 수익에서 나가는 비용을 빼준다. 빼준 값이 이제 수년제 가치이고 그게 플러스일 때는 투자를 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때 들어오는 수익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소득이득. 매기간 정기적으로 보유하는 매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수익을 소득이득이라고 했죠. 인컴 게인. 그리고 마지막에 보유기간 끝에 그걸 처분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일회성 수익을 자본이득, 뭐 시세 차익 같은 거요.
자본이득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 수년제가치법을 계산할 때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2년 동안 보유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소득이득도 1년치가 있고 2년 차에 발생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금 2년간 보유하는 것이니까 1년 차 소득이득, 2년 차 소득이득, 그리고 2년 차 말에 팔았을 때 발생하는 세후 지분 복귀 이게 세 가지가 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고요. 그럼 나가는 돈은 얼마냐? 나가는 돈은 20억이 아니라 지분 투자자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이제 6억 원이 이제 나가는 돈입니다. 이게 이제 왜 지분 투자였냐 하면 이게 지금 나온 것처럼 세후 현금 흐름, 세후 지분 복귀 이런 것들이 다 은행 몫이 빠진 값들이잖아요.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가 총 투자 자본과 총 투자 자본과 순영업소득 이런 것이 매칭이 되고 세후 현금흐름, 뭐 세후 지분 복귀 이런 것들은 지분 투자액이랑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세후 현금흐름이라는 그 뜻 자체가 지분 투자자, 세금까지 다 낸 이후에 지분 투자자 호주머니에 얼마 들어오는지를 측정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매칭되는 지출 비용도 지분 투자자 호주머니에서 나간 것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틀리는 게 사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다른 건 다 잘 이렇게 뭐 계산을 하고 하는데 이 여기다가 지분 투자액이 아니라 총 투자액을 빼주거나 하면 당연히 값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여기서 이제 풀이를 한번 보시면요. 1년 차의 세후 현금 흐름. 1년 차 세후 현금 흐름은 그럼 우리가 뭐 영업 현금 흐름 계산했었던 뭐 그거 순서대로 쭉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 가능총소득에서 뭐 유효총소득을 구하고 유효총소득에서 순영업소득을 구하고 순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으로 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세금 빼서 세후 현금을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해서 1년 차의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문제에서 보면요. 1년 차에 순영업소득이 나와 있죠. 1년 차에 NOI가 2억 원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년 차 NOI 2억 원에서 빼줘야 될 것이 뭐였었죠? 은행 원리금 나가는 거죠. 여기는 이제 원금은 만기에 갚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결국 14억 원의 10%가 이자이고 그래서 2억 원이 순영업소득이지만 여기서 이제 바로 은행에 이자로 1억 4천을 바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2억 원에서 1억 4천을 뺀 값이 비포 텍스, 즉 세전 현금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을 빼야 이제 세후 현금 흐름이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영업소득세는 그냥 순영업소득의 10%로 계산한다. 사실 세금은 훨씬 더 복잡하게 계산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냥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순영업소득의 10%로 그냥 계산해서 뭐 풀어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순영업소득의 10%다라고 하면 순영업소득이 2억 원이니까 2억 원의 10%는 2천만 원이고요. 세금이 2천만 원 정도 낸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럼 1년 차에 세후 현금 흐름은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또 이와 마찬가지로 2년 차의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2년 차의 세후 현금 흐름은 역시 2년 차의 순영업소득 NOI가 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억 4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자 나갈 것이 2년 차의 경우에도 역시 14억 원의 10% 이자 내는 거죠. 그럼 1억 4천만 원이 이자고 그러면은 2억 4천에서 이자 1억 4천을 빼면 1억 원이 세전 현금 흐름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세금을 빼야 되겠죠. 세금도 역시 영업소득세는 순영업소득의 10%다라고 했으니까 2억 4천의 10%가 세금이고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7,600만 원이 2년 차의 세후 현금 흐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산해야 될 것이 이제 세후 지분 복귀액이죠. 2년 차에 보유하고 2년 차 말에 판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세후 지분 복귀액도 우리가 앞에서 뭐 그 자세하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보시면 세후 지분 복귀액은 일단 매도 가격, 그러니까 예상되는 매도 가격을 먼저 정해야 되겠죠. 24억 정도에 팔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빼줘야 될 것이 경비입니다. 뭐 매도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중개 수수료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 거잖아요.
당연히 그거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도 가격에 이런 매도 경비를 빼준 것을 우리가 순매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매도가.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도 영업 경비 빼준 것이 순영업 소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걸 빼주고, 근데 또 빼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행 몫이에요. 내가 이걸 팔아도 이게 다 내 게 아니거든요. 내가 대출받아서 샀기 때문에. 내가 대출 없이 샀으면 다 내 거겠지만, 대출받아서 샀으니까 1차적으로 은행에 돈을 갚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미상환 저당 잔금, 뭐 미상환 대출 잔액,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원래대로 하면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원리금 상환을 계속 하기 때문에 대출 잔액이 계속 줄거든요. 내가 14억을 대출받았다 하더라도 중간에 팔면 14억이 대출 원금 14억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게 대출 원금이 될 거예요. 사실은 그것까지 원래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굉장히 이제 계산 편의를 위해서 그냥 원금을 대출 만기에 그냥 한꺼번에 갚는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출 잔액이 원래 원금 그대로라는 얘기죠. 14억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원금을 갚은 게 없고 그냥 이자만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 세후 지분복 계획을 계산할 때 먼저 24억에 이 부동산을 팔고 매도 경비 2억 원을 빼고 그 다음에 대출 잔액 14억 원을 빼면 그렇죠. 그러면은 세전 지분복 계획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 몫을 뺀 세전 지분복 계획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빼줘야 되겠죠. 그 정도로 세금. 근데 여기도 세금을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하다. 하라. 나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순매도액의 10%로 한다. 라고 주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순매도액은 아까 말씀드린 그 매도가액에서 매도 경비를 뺀 것이에요. 즉 24억 원에서 2억 원을 뺀 것이 순매도액이죠. 경비를 뺀 그거에 대해서 10% 정도가 이제 세금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24억 원에서 2억 원을 빼고 22억 원에 10%, 그럼 2억 2천만 원 정도가 이제 양도소득세 올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럼 세후 지분 복계액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5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기 투자 비용은 20억 원이 아니라 여기서 14억 대출을 뺀 6억 원이 초기 투자 비용이죠.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NPV, 수년제 가치를 계산을 해보면요. 뭐 이 공식은 그냥 넘어가시고 이 아래를 보시면 되죠. 수년제 가치는 마이너스 6억 원.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이게 우리 사실 이런 식으로 뭐 손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뭐 나중에 이제 대학원 가셔서 또 이런 문제 많이 풀거든요. 부동산 쪽에서는. 많이 푸는데, 그건 이제 계산기에서 풀어요. 근데 계산기로 풀 때도 이거 많이 틀리시는 게, 계산기에, 이제, 재무형 계산기에 이거 다 계산할 수 있게 이제 툴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6억 원을 할 때, 이걸 마이너스를 안 붙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값이 이상하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게, 내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거는 플러스이고요.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거기다 입력을 해야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일단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6억 원, 지금 나간 것이죠. 6억 원이 나가는 것이니까 마이너스이고, 들어오는 것들은 다 이제 플러스죠. 근데 첫 번째 들어온, 1년 차에 들어온 4천만 원은 이게 1년 후에 미래 가치니까 이걸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할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아까 요구 수익률, 즉 할인율을 12%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곱하기 1.12분의 1을 해주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2년 차에 발생하는 7,600만 원을 이건 2년 후니까 이거는 1년이 아니라 2년을 할인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7,600만 원 곱하기 1.12 제곱분의 1을 곱해주면 이게 현재 시점의 가치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5억 8천만 원. 2년 차 말에 발생하는 5억 8천만 원도 이것도 2년 동안 이제 할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곱하기 1.12의 제곱분의 1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여기 문제에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뭐 1.12분의 1은 0.89이고 1.12의 제곱분의 1은 0.797이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냥 그거를 대입해서
뭐 풀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한 마이너스 4,131만 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는 그 뭐 딱 단자리까지 뭐 맞춰야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또 감정평가론도 그렇고 우리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논리적인 과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뭐 값이 만약에 4,100 마이너스 4,131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 4천만 원이라거나 뭐 마이너스 4,200만 원이라거나 뭐 이렇게 나와도 사실 그거 자체가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나왔다. 이런 경우는 틀리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는 NPV, 즉 수년제 가치는 마이너스 4,131만 원이 나오고요. 그러면 수년제 가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투자안에는 이제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MPV 문제가 뒤에 또 나오니까요. 뒤에 한번 다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6번 문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는 7번 문제와 비슷한데 7번 문제보다 하나 더 들어가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서 6번은 넘어가고 7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 7번 문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계산 문제 중에 가장 복잡한, 뭐 6번 문제가 더 복잡하고요. 그게 6번을 건너뛰었으니까 7번이 이제 가장 복잡한 문제예요. 가장 복잡한 문제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개사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 좀 준비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기 위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보시면요. 다음과 같은 임대주택 사업을 2년간 운영한 후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다행히 2년, 보유기간을 2년으로 정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5년, 뭐 10년 이렇게 보유기간 하면 이걸 하나씩 하나씩 1년치, 2년치, 3년치, 4년치, 5년치 뭐 이걸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할인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도 다행히 2년간, 딱 2년 운영한다. 이렇게 심플하게 네, 제시를 했습니다. 2년간 운영한 후 처분하는 경우 영업 현금 흐름, 즉 세후 현금 흐름과 매각 시 세후 지분 복귀액을 각각 계산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년제 가치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할지 말지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하시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앞에 본 문제하고 뭐 거의 비슷하죠. 2년 보유하고 이에 따라서 수년제 가치 계산해서 투자할지 말지 판단하시오. 그러니까 원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똑같이 수년제 가치를 계산할 때 그럼 지분 투자자, 호주머니에서 지분 투자액이 얼마 지출이 되는지를 먼저 놓고 그리고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1년차 세후 현금 흐름이 있겠죠. 그리고 또 2년차 세후 현금 흐름이 있고 마지막에 2년차 만에 팔아서 세후 지분 복귀액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년차 세후 현금 흐름, 2년차 세후 현금 흐름, 또 매각 시점의 세후 지분 복귀액 이 세 가지와 세 가지 합과 초기에 지분 투자자가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뭐가 더 크냐? 뭐 들어오는 게 더 크다 그러면은 NPV가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나가는 지출 비용이 더 크다 그러면 NPV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다만 이것도 똑같이 1년 후, 2년 후에 발생하는 수익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할인을 해줘야 돼요. 할인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이 문제에서 앞에 거와 달리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간 이유는 딱 이것 차이예요. 앞에 문제에서는 원리금 균등 상환이 아니라 그냥 이자만 갚는다라고 전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출 미상환 저당장금 계산하기도 쉬웠죠. 그냥 애초에 대출을 14억 받았으면 이자만 내니까는 마지막 시점에도 대출 원금은 그냥 14억이에요. 그래서 뭐 고민할 게 없었는데 이 문제는 원리금 균등 상환, 그렇죠.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출제가 된 것 같아요. 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뭐 하나하나 이제 그 차이 정도 있다라고 보시고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포인트가 어, 감가상각 비용. 이것도 이제 우리가 수업 때도 말씀드렸는데 현금 흐름 계산할 때 영업 경비에는 감가상각 비용이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경비, 즉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액을 영업경비에 포함시켜서 빼주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배웠듯이 세금 계산할 때는 또 감가상각 비용이 그 비용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금 계산할 때는 또 감가상각 비용을 또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운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요거 지나면 뒤에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앞에 나와서 좀 이제 그러실 수는 있는데 한번 그래도 천천히 한번 같이 요거까지만 풀어보고요. 이제 오늘 수업은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대주택 사업 2년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료 보시면 해당 임대주택의 현 시점에 매입 가능한 가격은 100억 원이다. 즉, 총 투자 자본이 한 100억 원 정도 필요한, 즉, 시장 가격이 한 100억 원 정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호당 연간 임대료는 5천만 원이고요. 임대 가능 호수가 열채, 그러니까 10호실이 들어가 있는 임대주택을 우리가 사서 이걸 임대로 돌려서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지 말지 네가 한번 판단을 해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호당 연간 임대료는 5천만 원, 임대 가능 호수는 10호, 그리고 공실률은 10%. 그러니까 공실률 이런 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런 거 통해서 뭐 유효 총소득을 한번 계산해봐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연간 영업경비, 뭐 이런 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 이거 유효총소득에서 경비 빼서 순용소득 구해봐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공부를 해보시면 이게 왜 이런 문제 자료가 나왔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입 시점의 융자액은 10억 원입니다. 대출 이자율이 5%고요. 5년 만기로 대출을 받았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 그래서 매달 매년 원리금을 똑같은 금액씩 5년씩 갚으면 딱 이제 10억 원을 다 갚게 되는 그런 대출이죠. 그리고 연간 감가상각액은 5천만 원이고요. 영업소득세율은 30%, 그리고 해당 임대주택의 향후 예상되는 연간 가격 상승률은 5%입니다. 연간 1년에 5%씩, 5%씩 이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각에 필요한 경비는 매각 가격의 5% 정도 비용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예상되는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 매각 경비를 빼준 것이 순매도액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득세율, 즉 양도소득세율은 30%이고, 그 다음에 국채수익률 2%, 뭐 위험할증률 5%, 인플레이션율 3%, 이거는 뭐 요거 세 개를 더해서 요구수익률로 활용하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요구수익률이 얼마다, 뭐 이런 것보다 요구수익률을 이렇게 직접 구하도록 하고, 이거를 이제 할인율, 즉 미래 시점에 그 수익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바꿔줄 때 할인율로 이 세 가지를 합친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활용해라. 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뭐 저당상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계산할 때 이게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중에서 필요한 숫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저당상수를 직접 계산해서 뭐 푸는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어떤 시험에서도. 그건 사실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당상수의 어떤 저당상수를 활용할지 이런 문제들은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2% 이냐, 뭐 2% 오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이유가 이 중에서 해당되는 게 뭔지를 네가 찾아서 그것만 딱 그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이런 취지이거든요. 그건 이제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연금의 현가계수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었던 내용을 거의 뭐 종합해서 푸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1년 차의 세후 현금 흐름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복잡해서 그렇지 아까 우리가 그 구했었던 그 똑같아요. 그러니까 1년차 세후현금으로 구하고 2년차 세후현금으로 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후지분복귀 구하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수년제 가치 계산하고 그래서 NPV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의사결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1년차의 세후 영업현금 흐름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먼저 가능조소득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럼 가능조소득을 구하면 일단 이게 한 호당 연간 임대료가 5천만 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임대 가능 호수가 10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경우에 가능 조소득은
가능한 총소득은 5천만 원 열채 돌려면 1년에 5억 원이 이제 가능한 총소득이 되죠. 그다음에 유효 총소득을 구해야 되겠죠. 유효조소득은 뭐 공실률만 나와 있고 뭐 다른 자료는 없으니까 5억 원에서 공실률 10% 빼면 4억 5천만 원이 유효 총소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순영업소득은요. 그러니까 이 뭐 공식 이 흐름대로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준다. 근데 영업 경비도 아까 5천만 원이다. 1년에 5천만 원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다 연간으로 계산하니까 혹시 영업 경비가 뭐 한 달에 뭐 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곱하기 12를 해줘야 될 거고요. 약간 1년치로 맞춰줘야 됩니다. 다 1년치죠, 지금. 그래서 5천만 원 빼주면 순영업소득이 4억 원이고요. 여기에 뭐 연간 감가상각액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고려하면 안 되죠. 영업경비에는 감가상각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5천만 원만 빼주면 됩니다. 그럼 4억 원이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럼 이제 세전현금 흐름을 계산을 하면요. 4억 원에서 순영업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빼는데 이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대출 금액의 저당 상수를 곱해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 금액의 저당 상수 곱하면 원리금 상환액을 구한다라는 것만 알면 대출 금액은 10억 원이고 저당 상수는 네, 여기서 저당 상수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지금 5년 만기로 대출금리 5%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저당 상수는 해당되는 것은 연이자율 5% 그리고 5년 만기 요거에 해당되는 저당 상수를 여기다 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 페이크죠. 그러니까 2% 2년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건 다 쓸데없는 거고 오히려 이렇게 나오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출을 5% 금리로 5년 만기로 대출 받을 때에는 저당상수, 즉 5% 5년에 해당되는 우리가 그 다루진 않았지만 앞에 저당상수 구하는 공식도 있었거든요. 복잡한 공식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자율과 만기의 변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5%고 만기가 5년이면 거기다 딱 대입을 하면은 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 5년이면 0.25거든요. 0.25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은 10억 원 대출액에 저당상수 0.25로 곱하면 1년에 해마다 2억 5천만 원씩 이제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1년 차에 세전 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 4억 원에 원리금 상환액 2억 5천만 원을 빼주면요. 1억 5천만 원이 세전 현금 흐름이죠. 근데 우리는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해야 되잖아요. 세후 현금 흐름. 그러면은 예, 아까 문제에서는 세금도 그냥 대충 뭐 수명소득의 뭐 10%를 해라 뭐 이렇게 이제 대충 나온 거고 여기서는 우리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세금을 직접 한번 계산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할 때 이거 앞자 따서 뭐 암기하시잖아요. 뭐 순대 일감해서 암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는 세후현금 흐름 할 때는 결국 세전현금 흐름에서 소득세를 빼주는데 이때 소득세를 계산할 때, 모든 세금을 계산할 때는 먼저 과세 표준이 있고요. 거기다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먼저 과세 표준을 그럼 어떻게 구하냐? 순영업소득에서 여기는 빠졌지만 뭐 대체충당금 이런 것들은 더해줍니다. 그리고 빼줄 것이 이자 지급액 빼주고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빼주면 이게 과세 표준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세율 30% 곱하면 영업소득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본 것처럼 순영소득은 4억 원이었고요. 뭐 대체충당금 이런 거는 뭐 자료가 없으니까 그건 넘어가면 될 것이고 이자 지급액, 이자 지급액. 근데 원리금 상환액이 아니라 이자 지급액이에요. 그때도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개사 시험에서도 많이 함정으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원리금 상환액이 아니라 이자 지급액만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어차피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비용으로 빼준다라는 거는 그만큼 세금을 낮춰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원금 갚는 것까지 세금을 깎아줄 이유는 없죠. 근데 대출이자는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낮춰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리금 중에 이자만 빼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이자는 10억 원 대출에 1년 차니까 10억 원 대출에 5% 금리니까 1년 차의 이자 지급액은 5천만 원이겠죠. 그리고
여기 또 감가상각비를 또 빼줘야 되니까는 감가상각비는 5천만 원 하면 과세 표준은 즉 1년차 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3억 원입니다. 3억 원. 그러면 영업소득세는 3억 원에 30% 곱하면 9천만 원이죠. 그럼 다시 여기로 올라가서 세후 현금 흐름은 세전 현금 흐름 1억 5천만 원에 영업소득세 9천만 원을 빼면 6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차 임대료 받고 1년 차에 임대료 다 받고 이거 영업 경비 내고 은행에 원리금 상환하고 세금도 내고 지분 투자자 호주머니에 딱 6천만 원이 꽂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2년차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2년차 세후 현금으로 계산해 보면요. 일단 2년차에 가는 총소득도 5천만 원. 그러니까 1년차, 2년차에 뭐 지금 임대료 올라간다 이거 가정을 안 했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좀 가정을 해요. 1년에 뭐 한 몇 퍼센트 올라간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데 그럼 뭐 조금 바뀌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2년차에도 5천만 원 연간 임대료가 나오고 이게 열채, 열호, 10호실이 있으니까 가능 조소득은 5억 원입니다. 그리고 유효조소득은 또 10% 공실이니까 4억 5천만 원이고요. 순영업소득은 여기서 이제 5천만 원, 영업경비 빼주면 4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세전현금흐름 계산을 할 때 역시 이제 이게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은 해마다 내는 원리금이 똑같다는 뜻이죠. 균등하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굳이 계산을 안 해도 1년차의 원리금 상환액과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2억 5천만 원이 원리금 상환액이고 그걸 빼주면 세전 현금 흐름은 1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후 현금 흐름 이제 계산을 할 때 세후 현금 흐름은 세전 현금 흐름은 1억 5천만 원에서 이번 또 소득세를 빼줘야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요 숫자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세금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세금이 조금 달라졌다. 그 이유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년 차 동안에 원금이 일부가 갚아진 거예요, 지금. 그쵸. 원금이 일부가 갚아졌기 때문에 2년 차에서의 이자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원금에 비례해서 이자율은 똑같다 하더라도 원금이 줄면 이자율이 똑같아도 원금이 줄면 이자 지급액도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년 차에 원금을 얼마 갚았는지. 그러니까 1년 차에 원리금 상환액은 2억 5천이었는데 이 중에서 원금 갚은 몫이 얼마인지를 골라내야 돼요. 그러면은 원리금 상환 1년 차의 원리금 상환액은 2억 5천만 원이고 그 중에서 이자 낸 것이 5천만 원이었잖아요. 10억의 5%.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1년 동안 1년 차에 원금을 2억 원을 갚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금 2억 원을 갚았구나. 내가 1년 차에 원리금 상환액을 2억 5천만 원을 냈는데 이 중에서 5천만 원은 대출 이자 몫이니까 2억 원이 원금 상환액이고 그럼 대출 잔액은 10억 원이 아니라 이번에는 8억 원이 됩니다. 8억 원. 그러니까 2년 차의 과세 표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2년 차의 과세 표준을 보면 먼저 순영업소득은 똑같거든요. 1년 차나 2년 차나. 그리고 이자 지급액. 근데 이자 지급액이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1년 차에서는 이자가 10억 원의 5%였는데 2년 차에서는 이제 1년 동안 원금을 2억 원을 갚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8억 원의 5%예요. 그러니까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4천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뭐 해마다 5천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2년 차의 과세 표준은 3억 1천만 원이 되고요. 여기다 30% 이제 세율을 적용하면 이제 영업소득세는 9,3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1년 차에 세금까지 다 내고 지분 투자자 몫으로 9천만 원이 나오고 2년 차에는 세금까지 다 내고 지분 투자자 몫으로 참 9천만 원이 아니죠. 1년 차에는 세금까지 다 내고 지분 투자자 몫으로 6천만 원이 나오고요. 2년 차에는 세금까지 다 내고 지분 투자자 몫으로 그러니까 세후 현금 흐름이 1억 5천에서 소득세 9,300을 빼니까 5,700만 원이죠. 그래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후 지분 복귀를 계산해야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다 배웠었던 내용입니다. 세후 지분 복귀 계산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지금 현재는 20억 원, 100억 원짜리인데 이게 2년 후에 얼마에 팔 수 있느냐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100억 원 곱하기 해마다 5%씩 이제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100억 원 곱하기 1 플러스 0.05의 제곱입니다. 1.05의 제곱하면 한 110억 정도 나와요. 110억 원.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100억짜리 100억에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걸 2년 후에 한 110억 정도에 팔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여기서 이제 경비를 빼야 되죠. 순매각액, 순매도액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매각 가격의 한 5% 정도를 이제 경비로 빠진다. 그 매각 경비로 빠진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110억 원에 5% 빠지면 한 104억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순매각액으로 이제 도출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것이 세전 지분 복귀액이에요. 세전 지분 복귀액은 순매각액에서 미상한 저당 잔액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상한 저당 잔금을 할 때, 아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출 원금이 그대로니까 그냥 그대로 빼주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1년 차, 2년 차. 계속 원금을 갚아 나가니까 2년 차 말에 원금을 갚을 시점에서의 남아있는 저당 잔액이 원래 처음 시작점하고는 달라져요. 줄어들었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 줄어드는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그 앞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 공부할 때, 뭐, 딴 거는 좀 복잡하니까, 뭐, 넘어가셔도, 이 대출액, 대출액과 원리금 상환, 을 구하는 뭐 관계식은 하나는 알아두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개사 시험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원리금 균등 방식을 얘기합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전제를 하는데 내가 대출 금액을 알고 있다. 근데 원리금 상환액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대출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아까 풀어본 문제가 그거였죠. 내가 대출액이 10억이고 저당 상수가 0.25다라고 하면 매년 원리금으로 이제 2억 5천씩 원리금 상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복잡한 거 없이 그냥 저당 상수가 무슨 뜻이다, 나는 어떻게 활용된다라는 것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반면에 이제 원리금 상환액을 알고 있는데 내가 대출 잔액, 대출 원금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원리금 상환액에 곱하기 연금의 환가계수라는 것을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관계에서 보듯이 이 두 가지는 역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금의 평가계수 뭐 이렇게 잘 안 나오거든요. 보통 저당상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당상수만 나오더라도 저당상수가 얼마다라고 하면 저당상수 분의 1을 해주면 이게 연금의 평가계수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당상수가 0.25다라고 하면 연금의 평가계수는 얼마라는 얘기죠? 0.25분의 1이니까 4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연금의 효과계수는 어떨 때 쓰이냐면 바로 이럴 때 쓰입니다. 이 미상환 저당 잔액을 구할 때 원리금 상환액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뭐 계속 얘기했듯이 2억 5천만 원씩 매년 갖고 있어요. 원리금 상환액은. 그러면은 이렇게 갚아나가고 있으니까 2년 차 말에 대출잔금과 3년 차 말에 대출잔금, 4년 차 말에 대출잔금이 각각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 것이냐를 이제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연금의 효과계수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10년 만기로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대출을 받아서 이 투자를 했어요. 이 얘기는 만약에 우리가 10년 동안 이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10년 차 말에 이 부동산을 처분한다. 그러면
은행에 갚을 돈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라는 것이 그 10년 만기 동안 원금을 꼬박꼬박 이제 갚아 나가면 10년 차 말에는 대출 잔액이 제로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0년 만기로 대출받아서 10년 동안 보유하다가 10년 차 말에 처분한다. 그러면은 이게 뭐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데 대출금으로 빠질 게 하나도 없죠. 없는데 문제는 대부분 그 전에 팔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만기로 대출받았는데 한 6년 차 말에 이거를 처분을 합니다. 그럼 6년 차 말에 처분을 할 때 이 시점의 대출 잔액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돼요. 이 시점에. 분명히 예를 들어서 1억을 대출받았다 하면 처음엔 1억이었지만은 처음엔 1억이고 10년 차 말에는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억에서 이 제로까지 계속 줄어들겠죠.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결국 6년 차 말에는 1억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큰 어느 시점일 거예요. 어느 지점일 텐데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냐. 이거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바로 이 연금의 효과계수, 원리금 상환액의 연금의 효과계수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매년 매달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에 연금의 효과계수를 곱하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여기서 이제 기간, 저당산수처럼 기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할인율, 이자율이야 뭐 주어져 있겠지만 기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기간은 남은 기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만기로 대출받았는데 6년 차 말에 판다는 것은 4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4년을 대입을 해서 연금의 효과계수를 구하고 이걸 원리금 상환액에 곱해주면 현재 시점에 남아있는 대출 잔액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이 내용을 풀어보면요. 지금 다시 보면 2년 후에 예상되는 매각 가격이 110억 원입니다. 그리고 순매각액은 이 매각 가격 110억 원에서 5% 경비 빼준 104억 5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세전 지분 복귀액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104억 5천만 원에서 미상환 저당 잔액을 빼줘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미상환 저당 잔액 어떻게 구하냐? 원리금 상환액. 2억 5천만 원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에 곱하기 연금의 효과 계수를 곱해주면 딱 이 시점에 미상환 저당 잔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연금의 효과 계수가 뭐에 해당하냐 하면 지금 이자율은 5%고요. 지금 우리가 이걸 5년 만기로 대출을 받아서 2년 보유하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 3년이죠. 3년.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보면 연금의 효과 계수를 5% 3년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곱해주면 이 2년 차 말에 미상환 저당자금을 딱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금의 효과에서 5% 3년은 2예요. 2고 그래서 미상환 저당자금은 원리금 상환액 2억 5천만 원에 딱 요 곱하기 2를 해주면 5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처음에는 대출을 대출을 이제 10억 원을 대출을 받았잖아요. 10억 원을 대출을 받고 지금 해마다 받고 있는데 2년 차 말에 2년 차 말에는 딱 대출 잔액이 5억 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2년 동안 한 2억 5천 정도 대출 원금을 갖고 2년 차 말에는 딱 5억 원 대출 잔액이 남는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전 지분 복귀액은 104억 5천만 원에서 이상한 저당 잔액 5억 원을 빼주면 99억 5천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후 지분 복귀액은 여기서 세금을 빼줘야 되겠죠. 세금을 빼주는데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한 공식이죠. 항상 모든 세금은 과세 표준을 구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그 세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세 표준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순매가격에서 매수 가격을 빼준다. 그러니까 차익이죠. 시세 차익 같은 거죠.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그러면 그 차익만큼이 이제 결국 양도소득세의 이제 과세 대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여기에 감가상각 총 누계액은 더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더하면 그게 이제 과세 표준이 되고요. 그럼 104억 5천만 원에 순매가격에서 매수가격을 뺀 104억 5천만 원, 즉 순매도액, 아, 순매가격이 104억 5천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110억이 매도 가격이고 거기서 이제 경비 5% 빼면 104억 5천만 원이고 거기서 우리가 처음에 샀었던 가격이
100억 원이죠. 매수 가격이. 100억 원에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억 원 빼주고 거기에 이제 감가상각액 2년 동안 5천만 원씩 감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곱하기 2를 더해주면 1억 원을 더해주면 이 경우에는 5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즉 과세 표준이 5억 5천만 원이고 여기 30% 이제 세율 계산을 하면 1억 6천 5백만 원이 이제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로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 세후 지분 복귀액은 99억 5천만 원, 즉 세전 지분 복귀액에서 1억 6천 5백만 원 자본이득세를 뺀 97억 8천 5백만 원이 이제 세후 지분 복귀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복잡하게 계산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투자를 통해서 1년 차의 세후 영업 현금 흐름이 네, 6천만 원 발생했고요. 2년 차에는 세후 영업 현금 흐름이 네, 5,700만 원 발생했고 마지막에 2년 차 말에 이걸 팔아서 세후 지분 복귀액이 네, 97억 8,5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수년제 가치를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이때 수년제 가치 계산할 때도 그 우리가 요구 수익률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을 이제 할인율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그때 무위험 수익률, 즉 국채 이자율 더하고 그 위험 할증률 더하고 그다음에 예상된 인플레이션율 이게 더한다. 더해서 이제 요구 수익률을 구한다라고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뒷부분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해당 자산의 상승률은 요구 수익률 계산할 때는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해당 부동산 자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연간 5%씩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면 요구 수익률 계산할 때는 그거를 빼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좀 깊이 있는 얘기긴 한데 그게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계산할 때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무위험 수익률 2%, 위험 할증률 5%에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3%인데 여기에 해당 자산이 매년 5%씩 상승한다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요구 수익률 계산할 때는 해당 자산의 상승률만큼은 빼준다. 그래서 5%를 빼주면 결국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5%가 됩니다. 할인율이 5%라는 얘기고요. 그럼 수년제 가치를 계산할 때 지분 투자액, 초기 지분 투자액이 100억 중에 10억은 대출받고 90억이 나갔죠. 그리고 1년치 6천만 원은 이제 5% 할인율로 이제 할인을 해주면 곱하기 1.05분의 1 해주고요. 2년 차는 5,700만 원 곱하기 1.05의 제곱분의 1. 그다음에 2년 차 말에 지분 복귀액은 97억 8,500만 원 곱하기 1.05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각각 구해주면 1,322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NPV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고요. 예전에 이 문제를 한번 내봤었거든요. 이 수업할 때. 네. 네. 근데, 근데 놀라운 게 이거 단자리까지 맞추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 어, 근데 꽤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근데, 어, 그쵸. 사실 어려운 문제기는 해요.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 아마 제 생각에 여기 또 이제 감정평가사 이렇게 또 준비하시는 젊은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거든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는 좀 이게 차이가 있어갖고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저희 이 내용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좀 너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알려드리려고 한번 같이 풀어본 거고 그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시간이 한번 놀러가지고 앰플루스 저장을 해가지고 빼줄 때는 MRS, MR을 해가지고 한 번에 이 술을 안 끼고요. 네, 음식을 요령을 가르쳐 주거든요. 네, 처음부터 이거 해가지고는 두 번째 자리 구하고 두 네, 번째 자리 구해서 또 이걸 뭐 하고 그렇게 안 하고 네. 그냥 영업의 현금 흐름도 가요 이제 가는 아, 예, 총무부터 유효까지 과까지 그냥 한 번에 그냥 이거 해가지고는 그쵸. 그러니까 이 요령을 가르쳐 주거든요. 중개사 시험은 사실 2분에 한 문제 정도인 거죠. 네, 1, 2분에 한 문제이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가 없죠. 사실, 네, 일단은 네, 해가지고는 계산 방법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요 문제도 지금 쭉 읽어보시면요. 요거 하나하나가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내용들인데 이제 그거를 지금 다 빠져서 하니까는 예, 좀 네, 답답해지실 것 같고 예, 그 뭐 충분히 그냥 뭐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뭐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건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요 개념 자체는 나올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NPV 계산하는 게 사실 1년 차, 2년 차 뭐 보유 기간 동안에 수익 계산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팔았을 때 처분 차익 이런 거 계산하고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과 비교를 해서 이걸 투자할지 말지 이거는 뭐 투자론에서는 뭐 너무 가장 중요하고 그런 내용이라서 뭐 사실 뭐 나올 수는 있겠죠. 나올 수는 있는데 뭐 사실 뭐 지금 생각해도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중개사 시험에는 이런 것들을 잘라서 내거든요.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라. 또는 뭐 세금을 얼마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 공부하신 내용이에요. 저도 뭐 공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는 아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잘라서 문제를 내니까 그런 거고, 이거를 이제 전체를 하나 이제 묶어서 문제를 내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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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네네. 그렇죠. 연간 상승 수입이 나왔기 때문에 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구할 때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3번은 아까 우리 풀어봤던 이 3번 문제는 이게 간단한 유형이에요. 우리가 뭐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 어림셈법 이런 것들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판단할 때는 그냥 1년 차에, 그러니까 뭐 몇 년 후에 팔고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1년 차에 뭐 임대료 얼마 나오니까 그거에 비해서 투자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간단한 거였고 지금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죠. 몇 년 동안 보유하다가 나중에 팔고 뭐 이런 것까지 시간 가치까지 고려를 하니까 이게 좀 더 복잡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산 가치 상승률을 이제 빼준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뭐, 고생하셨고요. 예, 이 교시에 특히 고생하신 것 같고, 근데 다행인 점은, 예, 8번 이후부터는 이런 문제는 없어요. 뒤에 보시면 되게 간단한 것들이에요. 간단한 문제들이라서, 오히려 앞으로는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일단 미리 한번 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